박준규의 브리핑 6 내신문 여당반장 박준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공개가 됐는데 네. 대통령 그 지지율이 약간 떨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매주 발표하는 것이라서 시계열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조사한 그 내용입니다. 예. 전주보다 2.2%포인트가 부정평가가 올라서 부정평가가 50%를 넘었어요. 그리고 긍정평가는 0.9%포인트 하락해서 46.9%. 이게 지금 지소미아 그 금요일 날 오후 6시에 발표한 지소미아 연장하고는 관련이 없는 관련이 조사... 없죠. 아, 그렇군요. 그렇지만 그 전에 지소미아를 종료할 것이다 라는 그 여론은 아마 반영이 됐을 것이고요. 방위비 협상을 관련한 그 내용도 상당히 그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외교안보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황교안 전 대표의 단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어떤 여야 간의 대립적인 모습도 제법 반영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외국과의 갈등 아니면 국내에서의 뭐 야당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원인이 뭐가 됐든 뭐 뭔가 갈등 사항으로 비춰지면서 좀 이렇게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은 현재의 그 지지율 수준에서 크게 변동 없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전주에 비해서 0.9%포인트 하락한 것은 사실상 오차 범위 이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물론 이제 부정평가가 2.2%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오차 범위 약간 밖으로 벗어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다 떨어지고 정의당만 올랐어요. 예, 상대적으로 보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7%포인트 떨어졌고요. 한국당은 0.4%포인트 하락해서 두 정당의 격차가 7%포인트 차로 좁혀졌어요. 근데 두 당이 떨어진 것도 역시 말씀드린 대로 오차 범위 아니긴 한데 현재로서는 가장 이 등락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도층의 현재 입장입니다. 민주당만 보더라도 중도층에서 38.2%에서 34.6%로 3.6%포인트 떨어졌고요. 한국당은 29.7%에서 28.4%로 하락폭이 좀 적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중도층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 결정적으로 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 중도층을 어느 쪽에서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이 앞으로의 반전 어떤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총선 게다가 총선이라고 하면은 중도층을 누가 잡느냐가 거의 승부수라고 봐야 되니까 더 이 중도층을 어떻게 지금 마음을 잡느냐가 굉장히 관건이 되겠네요 앞으로. 사실 이 7%포인트는 거의 차이가 안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총선으로 가게 되면 사실 한쪽으로 몰리면서 양쪽으로 나눠갔기 때문에 7%포인트는 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도층을 끌어안을 만한 그런 정책을 어느 당이 먼저 제시하고 또 끌어갈지 이 부분에 앞으로 지지율 추세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오후 6시에 긴급하게 6시 한 반쯤에 다뤘죠. 좀 30분을 미뤄서. 그래서 지소미아에 대해 다뤘는데 지금 이게 뭔가 한일 관계가 이렇게 원만하게 풀리는 계기가 될 줄 알았더니 더 지금 갈등이 좀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때도 우리가 청와대의 발표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일본의 경제산업성에서 원래 같이 발표하기로 돼 있었는데 7, 8분 정도 늦게 발표를 했어요. 그것이 또 외신을 통해서 국내로 들어오다 보니까 시간차가 좀 나서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당시에 강기정 수석이 10분 전에 황교안 대표를 찾아보고 거기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했었는데 그것과 좀 다른 것들을 일본이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이 실제 합의한 것과는 좀 부풀려졌다. 이게 이제 청와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일본에서 주장했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측이 사전에 WTO 절차를 중단한다고 통보를 해서 협상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우리가 먼저 한마디로 화해 제스처를 취했다라는 게 일본의 주장이고요. 그렇죠. 그게 NH 일본 보도 NHK
TV에서 먼저 1시간 전에 보도한 5시 내용하고 쯤에. 예. 비슷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미리 흘렸고 그런 내용들로 대회 공식 발표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강력하게 부정하는 게 그동안 계속 그렇게 우리는 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선해제를 요구해 왔는데 예. 우리가 먼저 제한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예. 게 청와대의 설명이에요. 강력하게 부정을 한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출 관리를 좀 잘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청와대의 설명과 또 다릅니다. 청와대에서는 수출 규제 조치가 해소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먼저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이 수출 규제가 해제된다. 이렇게 설명한 일본과 달리 우리 쪽에서 설명할 때는 이 합의 자체가 해소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미 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별개고 계속 수출 규제는 계속 된다 하지만 논의는 한번 해보겠다라는 게 지금 일본 측의 그렇죠. 주장이잖아요. 논의를 그렇죠? 해서 그걸 결정하겠다는 건데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좀 다르죠. 예, 예.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그렇죠. 예. 예. 또 앞으로 개별 심사를 통한 허가 심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전에 이러한 조율이 전혀 없었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 발표한 내용이 실제와 너무 다른 거죠. 이게 약간 너무 긴박하게 이를테면은 시간에 좀 쫓기면서 이루어져가지고 뭔가 이거를 뭐 그렇다고 뭐 합의문을 쓸 정도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좀 적어야 되는데 예. 너무 정부가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남겨서 지금 이런 식으로 줘서 이 문제가 좀 이렇게 불거진 거 아닌가 좀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 사흘 전부터 예. 일본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들어와서 어떤 합의점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미국의 압박이 양쪽에 상당히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서둘러서 이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협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 디테일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거나 합의를 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본의 이런 언론 플레이가 사실은 처음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종종 있었어요, 이런 그렇죠. 게. 외교 부분에서는 자주 있었고요. 특히나 언론을 활용한 방식. 예,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일본의 취재 방식을 보면은 뭐 거기는 총리가 주도해서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총리실 관저에 기자들이 포진해 있고요. 총리실 그 집무실에요. 그리고 총리가 나오면 거기에서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취재를 많이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총리나 그 간부들이 주요 그 장관들이 그 말을 많이 하고 그 말을 토대로 기사들이 많이 작성이 되는데 예. 일본은 이런 고위 관계자라는 좀 말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지, 사실과 상관없이 예. 그런 것들을 많이 그 환기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거 자체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쇼몽, 영화 라쇼몽을 보면은 이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대로 각자 해석을 합니다.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강도는 강도대로. 그래서 라쇼몽 이펙트가 있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대로 해석을 하고, 한국은 한국대로 해석을 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해석을 했는데, 이게 적당히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선에서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일본이 이거는 뭐 퍼펙트한 승리다 이래버리니까 한국은 또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뭐 약간 이런 갈등까지 약간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말 자체가 고위 관계자 말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얘기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하냐면 국내 여론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내 정치를 하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순전히 국내 정치예요. 특히 지금 아베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이 계속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지지층들에 대한 그 지지를 계속 높여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잘못 이야기하면 우리가 후퇴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예.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퍼펙트한 게임이었다, 협상이었다. 또 우리가 완전히 이겼다 이런 식의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거죠. 이제 아직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의 어떤 입장이나 해석에 대해서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정부가 너무 많이 양보가 한 거 아니냐. 뭔가 그러니까 좀 약간
좀 극단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이쪽에서는 위대한 승리, 이쪽에서는 이건 제2의 삼전도의 굴욕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극단적인 해석들이 많은데 그렇죠. 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게 좀 뭐. 그러니까 현재 그 외교안보 라인에서 이것을 잘 관리를 하지 못한 측면이 없잖아 있죠. 이 처음에 강제징용에서부터 수출 규제 그리고 지소미아 연장까지 이 스토리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좀 투박하게 진행이 됐어요. 특히 중간중간에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그 문제를 낳았죠. 이 두 양국 간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미국이 들어오면서 이 방위비 협상까지 이 확산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환경 관리, 이 외교 환경 관리를 잘 못했다 이런 평가는 충분히 받을 만하고요. 일부에서는 지금 외교안보 라인을 그래서 지금 교체할 타이밍이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굉장히 오래되기도 했고요. 사실은. 그렇죠. 그 개각쯤에 뭐 강경화 장관이나 뭐 많은 분들에 대한 교체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 출마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 어떤 변화의 시즌에 한 번쯤은 그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정의당은 굉장히 세게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니까요. 그 처음에 지소미아에 대해서 연장을 종료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그 정부가 이 한일 간에 합의를 했을 경우에도 지소미아를 일단 그 중단하고 일본이 명확하게 어떤 행동을 취한 다음에 우리가 그걸 다시 연장해도 늦지 않은데 왜 굳이 이렇게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설득력도 있어 보여요. 김종대 의원이 뭐 다른 방송에서 나가서 얘기한 건데 지소미아 몇 달 연장한다고 나라 안 망한다. 그렇죠. 이렇게 몇 달 중단한다고 나라 안 망한다.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그렇죠. 원래 사실 이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 전에도 다 우리가 이런 정보교류를 다 했거든요. 그때는 한미일 군사정보교류가 그렇죠. 그 시스템에서 했었죠.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이것은 이제 플러스 알파인 건데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우리 방위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평가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음 달에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추진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에서 이게 잘 될까요?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그 한일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중일 정상회담이 중국에서 다음 달 말에 있거든요. 어차피 중국에 갑니다. 가면은 3자 정상회담도 하지만 양자 정상회담을 각각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 어차피 만날 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 그 미국의 무역 제재, 수출 규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얘기가 더 될 텐데요. 만약에 일본의 수출 그렇죠. 규제. 일본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우리가 계속 연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그때까지도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마 거기서 결단을 내려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소미아 얘기는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당분간 이 패스트트랙하고 지소미아는 지금 당분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국내 정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당이 의총에서 선거법을 집중 논의했고 27일 날 부의가 된다. 선거법이. 그렇죠. 내일 모레네요.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부의가 된다는 것은 그 이후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언제든 상정할 수 있다. 표결을 붙일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3당 원내대표 협상이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뭐 이런 추측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잘 안 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 전날 이렇게 만나긴 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크게 얘기를 못했던 게 아마도 그때 당시에 황교안 대표가 당시 중이기 때문에 어떤 그 합의점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은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가정들이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에요. 어찌됐든 정족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충족이 됐으니까 웬만해서는 통과가 될 테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안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라면 오히려 더 소위 말해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아마 본인들이 보기에 어떤 게 이익인지 아마 판단할 건데요. 본인들을 빼고 선거의 룰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민주당을 공략하는 것이 유권자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인지, 그러니까 희생양 프레임이죠. 그 방법이 더 나은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어쩔 수 없이 협상에 들어가서 최소한 줄어드는 의석수를 만회하도록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아마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협상이 이루어진다라면은
뭐 이건 알 수가 없지. 협상은 알 수 없지만은 예. 선거법 관련해서 뭐 민주당이 양보할 수 있는 안들이 있다라면 어느 정도까지 이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앞으로 결정할 안들을 볼 때에 세 가지 원칙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한국당의 합의입니다. 한국당의 합의. 그러니까 한국당의 합의 없이 통과됐을 경우에 민주당은 경기의 룰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아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300석에서 뭐 305석, 310석 또는 330석으로 늘리는 안은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그걸 늘리게 되면 그것 또한 민주당한테 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도 안 하면서 그렇죠. 자기들 자리만 늘렸다 이런 비판이고요. 세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물러설 수 없는 사안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포함한 나머지 부분들, 이 세 가지를 뺀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다 협상의 대상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어떤 비율로 할 것인지, 의석수가 몇 대 몇이 될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예. 그리고 연동형을 지금 50%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얼마로 할지 이것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거는 진짜 지켜봐야 되겠네요. 정의당의 어떤 뭐 경고 으름장이 만만치 않기는 한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한국당이 협상에 들어와서 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영남 쪽에서 의석수가 줄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호남계가 또 없어도 이게 통과가 안 돼요. 예. 그럼 호남계 쪽에서도 호남계 의석수를 줄이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의석수 줄이는 걸 최소화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 이 부분으로 교집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 안보다는 굉장히 많은 변화된 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도 225대 75는 그냥 아니었을 뿐이고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좀 얘기를 해보시죠. 지금 뭐 한마디로 꽉 막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513.5조 뭐 슈퍼 예산인데요.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친 다음에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한 10일 정도 전이거든요. 예. 지금 이 소소위라는 게 있어요. 소소위. 예,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소위보다 작은 그렇죠. 소소위라고 하죠. 보통 예산안 조정 소위가 가장 작은 단위고 여기에서 대부분의 증액과 감액 승인을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합의가 잘 안 되면 간사단하고 기재부 차관 예. 그리고 그 사무국의 예결위 수석 전문위원 예. 이분들만 따로 모여서 이걸 조정하는 그런 것이 바로 소소입니다. 예, 그거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차례 언론 보도에도 나왔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예. 여기에서 뭔가 밀실 거래가 이루어진다. 비공개로 하니까 당연히 밀실이고요. 예. 예전에는 여의도 안에 있는 모 호텔이 있습니다. 예. 그 호텔에서 대부분 이루어져서 밀실, 비공개, 뭐 짬짬이, 깜깜이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소소위가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지금? 지금 소소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놓고 한국당과 민주당이 지금 대결 국면인데요. 한국당 현재 예결위 위원장이 김재원 한국당 의원이에요. 예. 현재 그리고 각 교섭단체 세 당에 이제 간사가 있죠. 예. 보통은 간사 3명과 차관, 기재부 차관 그리고 수석 전문위원 이 5명이 모여서 하는데 예. 여기에 김재원 수석도 나 위원장인데 나도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면은 여당 1명, 야당 3명이 된다. 예. 이거 불리하다. 예. 그러니까 원래 관례대로 그냥 3명만 하고 위원장을 일단 빠지시라 이렇게 했는데 김재원 수석이 그렇다면 소소위 하지 말자. 그래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결 심사가 지금 중단된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기재부 김재원 위원장 입장에서는 기재부 차관은 어쨌든 뭐 정부 편이고 뭐 전문위원도 사실상 정부 편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 소소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율이 안 됐을 때에 마지막에 간사들이 이렇게 협의하는 것은 일반 법안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권한이 큰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감액을 하는 그
그 사업이 한 예. 700개 정도 돼요. 예, 예. 그 중에서 현재 통과된 게 190개 정도 되고요. 통과 안 된 게, 보류된 게 한 500개 가까이 돼요. 그러면 그 500개를 이 5명이 다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심사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대충 이거는 여기까지는 받아주고 여기까지는 뭐 안 되고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될 가능성이 높고 500개를 그렇게 앉아서 일일이 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그 너무 많은 액수와 사업이 너무 작은 사람들에게 비공개로 맡겨진다.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900개 중에서 550개를 일단 다 합의를 해서 예. 서로 하고 정말 핵심적인 한 몇십 개만 딱 놓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 손에 맡기기에는. 그렇죠. 그리고 감액 다음에 증액이 있는데 예. 이 증액이 문제입니다 또. 지역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분들이 예. 그러면 마음에 드는 사람 걸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이 합리적인 예산 심사냐. 당연히 비판받을 만한 대목이죠.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이 소소위 문제는 그 국회 출입하는 그 기자들이나 뭐 이런 시민사회 단체들은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해왔던 건데 일반 분들은 그 시민분들은 잘 모르는. 그렇죠. 근데 말씀하셨듯이 500조 원을 여기 단 몇 명에서 며칠 만에 결정해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정말 이 관행이 맞느냐 한번 그렇죠. 근본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 이유를 보면 사실 한 달 만에 이 500조 이상을 심사를 해야 되니까 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요. 네. 원래는 정기국회 시작하자마자 심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정기국회 안에서 국정감사한이라고 한 달을 빼먹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전에 하도록 법에 돼 있어요. 법에 돼 있죠. 예.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순차적으로 부실감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좀 지키면 국정감사도 잘할 수 있고 예산심사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는데 좀 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말 정치 얘기는 끝도 없네요. 예. 지금까지 박준규의 브리핑 식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